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특별 발표 시간, 김문조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미래, 과학기술 사회론적 접근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문조 교수님은 2008년과 2009년에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 외에도 동아시아 사회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 사회 통합론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학술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화해적 사회 통합을 제시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조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회 20년이면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참 그 의미 깊은 이 순간인데, 제가 이런 귀한 학회 모임에 강사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이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2015년에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벌써 6년째 이제 접어들어가서 요새는 뭐 이렇게 예전보다 책이나 뭐 논문 쓰는 게 아무래도 뭐 활발하지 못한데 이렇게 참 중한 행사 학술 모임에 특별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임무를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대주제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가 한국과학기술학회이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이제 이 미래 중에서 어떤 미래, 뭐 이 원론적인 미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새 가장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미래 시점으로 잡고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좀 더 짐작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관점이 왜 거기서 상당히 다른 관점보다도 훨씬 유용한가? 뭐 이런 어떤 정당성, 우리 학과의 학문의 정당성 같은 걸 좀 주시시키면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제 주제에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정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미래, 땡땡하고 과학기술 사회론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1막 총 6막 플러스 이제 피날레인데 제 1막 서론에서는 대개 이제 예비적으로 우리가 왜 미래가 중요하고 왜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접근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일별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고 또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불변적인 세계관을 가져도 이럭저럭 삶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의 관행이라든가 옛날 사람이 어떻게 해왔든가 정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모험 삼아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 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변동이 더 가속화될수록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훨씬 더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보다도 현재에서 미래의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웠던 유망 직종이라고 할까요? 유망 부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미래 전망이 왜 유용하게 쓰이는가 하는 걸 몇 가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우선 뭐 미래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인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알기 위해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조직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또는 뭐 이 집단 개인, 그래서 자기의 생존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미래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지식을 베푸는 공지적인 차원에서 남한테 이제 베풀기 위해서 주는 그런 미래 연구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2030, 2050 뭐 등등 해서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적 측면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그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닥쳐오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그냥 서양사 중심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보면, 고대 사회는 이제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테레스트리얼러지, 그러니까 그 지표, 지구의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이제 마스터 나얼리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자연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가 일신교로 바뀌어가지고 신이 권능을 가지게 되면 이제 신학이 가장 큰 마스터 나얼리지가 되고, 이때 사회는 신중심 사회, 모든 것이 이제 신의 의지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과학혁명이나 뭐 이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등 거쳐가지고 인간이 이성을 담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에 관한 연구, 인문학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과학기술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STR이라고 하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해서 삶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라는 과학과 기술이 합류해가지고 굉장히 큰 위력적인 어떤 사회 변동의 드라이브가 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기술, 이때는 그냥 단순히 경험지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되는 과학기술, 이런 것이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접근이 훨씬 더 적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요지는 대개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달라지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이 대개 이제 발표의 내용의 골자를 이루게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이전에 현대 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개 이제 현대 사회 메가 트렌드를 갖다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화, 세계화 또는 뭐 다양화, 개인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후속적인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사회 체계나 구조가 플렉시블해지고 유연화해지고, 노동의 유연한 말할 것도 없고, 일과 삶과 뭐 꿈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인터체인지를 하는 굉장히 외부 환경과의 어떤 경계 또는 내부 서브 시스템 간의 어떤 칸막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파되는 이런 구조적인 유연화가 이제 촉진이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 이제 굉장히 다원화돼 가지고 이념적으로나 뭐 믿음이나 이런 식이 굉장히 다원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은 지향점은 초개방적인, 보통 개방 사회가 아니라 아주 수프라 오픈 컴플렉시티 시스템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크로한 측면과 마이크로한 측면을 나눠 가지고 그런 그 특징을 한 네 가지만 그냥 집약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시공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해지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접촉, 교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인터랙션이 커지고 교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미시적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연결성이 강화가 되고, 개인의 주관성, 자율성이 이제 더 신장되는, 이런 것이 이제 현대적 일상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1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변화가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현대 사회의 특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선은 코로나 19의 확산 개요는 뭐 그냥 도표 하나씩만 소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만큼 이 확진자가 세계 확진자가 5천만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이상의 사망자가 이제 누적 사망자가 기록돼. 요건 뭐 일별로 계속 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 3차 감염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인 커브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는 뭐 물론 감염성이 높다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증상 감염률이 이례적으로 꼭 스테레오타입 폭격기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충격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의식적인 충격이 파괴력이 지대하다. 거기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종결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라든가 무슨 뭐 마스크 하기라든가 이런 거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도표 이 버블을 통해서 국가별 분포를 보게 되면 뭐 이 동서양 막론하고 또는 뭐 선후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나 그야말로 팬데믹이라고 너끈히 이름할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에 이머전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팬데믹으로 이제 선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안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3월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감염성 질환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밑에 쭉 두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에볼라라든가 무슨 에이즈라든가 이런 예외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근현대 팬데믹은 다 플루 계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로 전파되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코비드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스보다는 뭐 사망률은 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 사망률 그걸 갖다가 치명률이라고 하죠. 케이스 퍼틸리티 레이트가 한 국내는 5% 정도 되고 외국은 뭐 20%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전파력 때문에 가공할 전파력 때문에 굉장히 자맹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치는 충격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담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 의학학 중심으로 한 역학적 접근에서부터 이 생화학이라든가 미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초과학적인 접근도 있고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그런 데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팬데믹의 역사 뭐 하는 연구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파장 또는 국제 질서 그다음에 이제 팔리시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행정 뭐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만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학 같은 당연히 있겠죠. 죽고 사는 문제. 문명론적인 접근은 대개 이제 빅 히스토리라든가 무슨 인류학이라든가 요새 이제 이 소위 많이 팔리는 책자들 뭐 이런 거기서 이제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또 나아가서는 옥시덴탈리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재고 등등 하여튼 근현대 문명에 대한 이런 접근을 시도하는 책자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도표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면은 과정과 현황에 대한 연구는 대개 뭐 이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다 공통적인데 과학적 접근에서는 대개 이제 원인과 처방이 거기에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든가 역사 뭐 이 문명론적 접근 같은 사회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사회적 파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제적 접근해서 이제 STS 담론 같은 걸 따로 설정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원인에서부터 과정, 현황, 처방, 결과, 파장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어프로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의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담론에서 이제 거의 포함됐던 특히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은 흐른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는 그 같은 강물에 두 번 그 발을 담글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과학 담론에서는 코로나 그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일단 그게 기본적인 이제 목표인데 과학 사회 담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하는 모습이 너무 명확합니다. 별로 불필요한 만남을 회피하고 또 이제 좀 시행착오는 거치긴 합니다만은 화상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로 음식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결혼식 같은 걸 해서 시달리지 않고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뉴 모멘텀이 이제 생겨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이거 그냥 안 갈 수 없나 하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저항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담론에서 바라보기 때는 우리가 옛날식으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사회는 어떤 기본적인 동향이 있겠는가? 그냥 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뭐 세상이 멈췄다 하는 식의 그러니까 활동이 좀 지체되고 해서 정지 명제, 그 다음에 접촉을 피하자는 회피 명제, 흩어지자 하는 분산 명제, 그 다음에 이제 까발리자 하는 공개 명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말고 만나지 않고 모이지 말고 이제 좀 감추지 않아야 감염의 위험을 갖다가 좀 거의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정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명제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점점 정체 사회, 스태그넌트한 사회, 정지 완전한 올수업이 아니지만 하여튼 적어도 불필요한 활동이 이제 지체되는 그런 정체 사회. 그다음에 이제 회피 명제에서는 서로 이제 면대면 하지 않는 비대면, 언택트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독생하는 홀로 사회, 솔로 소사이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공개함으로써 이 감시 사회가 이제 확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식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쭉 따라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만, 공통적인 설명에서 공통적인 건 뭔 거니?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흘러가지만은 거기엔 여러 가지 저항, 예컨대 접촉 대신 접촉을 하거나 하지만 경계 수위가 높은 경계 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얼굴 보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식의 어떤 반작용 같은 게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단순히 옛날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이런 어떤 본능화된 이런 식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보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점점 활동 무대에서 사라지는 무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화의 어떤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공리적인 사람, 교실 챕터적인 사람부터 이제 그냥 그걸 갖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나 이런 원초적인 타자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마저 데이터화돼 가지고 이제 비인격적 관계망에 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탈인간적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런 도전 과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상당히 유력하고 아주 묘약 비슷하게 이제 취급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전산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킹을 거쳐가지고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능화 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정치 사회를 갖다가 정중동 시켜가지고 사람은 빠지더라도 그 사람 대신 미디어가 끼어들어가지고 정중동 상태, 볼터 그로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리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비대면 대신 접촉 대신 접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홀로 사회 약한 관계에 강한 효과를 갖다 기해 가지고 우리가 교량형 관계를 갖다가 통해서 사회 활동을 갖다가 공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시 사회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데이터 베일리언스, 데이터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QR 코드 찍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거기에 대한 감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능화 기능을 담지한 디지털 전환 3.0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도전 과제를 갖다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기능주의자 R.K. 멀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역기능,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제 무인 사회가 점점 사람이 사회 활동 무대에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없어도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가치가 점점 이제 반감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증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이 우리랑 공생하게 돼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몇 퍼센트가 돼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정체성 문제가 이제 실존적인 차원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 내가 하여튼 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그런 인간 중에서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서 우대받는가, 이런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정체성 위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To be와 not to be, that's question.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정체성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 불멸의 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인가 아닌가, 정말 몇 퍼센트가 나인가, me와 not me, that is a new question. 뭐 이런 포스트 휴먼적인 독백이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인간 비인간의 믹스드 휴머니티가 이제 얼마나 인간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실존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쟁점으로 이제 새로운 불평등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격차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도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디지털 격차의 가장 큰 요건은 기기 접근성, 내가 뭐 노트북이 있느냐 뭐 없느냐 하는 식의,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역량,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검색 기술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활용 격차.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컨텐츠를 봤을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영어 독해 능력이 있으면 그렇고, 또는 디자인의 독해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컨텐츠 문해력 차이에 의한 수용 격차, 이런 세 가지를 썼는데요. 이제 디지털 격차, 신종 디지털 격차 시대, 그러니까 지능화를 기본으로 한, 기축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기기 구동 능력에 따른 오퍼레이션 디바이드가 이제 가장 신종 스마트폰을 가졌어도 나처럼 그냥 거기 가지고 있는 기능의 2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사용하는 그런 신세대도 있고 하는 식의 운영 격차. 그 다음에는 이제 홍수처럼 몰려오는 굉장히 빅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유용한 자료를 갖다가 선별해내는가라는 큐레이션, 미술 전문가, 전시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온 미술 작품 중에서 가장 홍이 좋은
작품을 어떻게 고르는가 하는 식의 큐레이션 격차,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격차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증강, 자기를 스스로 증강할 수 있는 자기 성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못하는 사람, 이건 평생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기계의 힘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자원을 빌어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증강해 갈 수 있는 이런 증강 격차. 그래서 이런 거의 새로운 디지털 격차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 이 새로운 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